세계 도시 여행 이도저도. 안녕하십니까, 브라이언정의 세계 도시 여행 이도저도 MC JJ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브라이언. 네. 네. 요즘 날씨가 네, 추워요 이제.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저는 지금 보시면 오늘 네, 잠바도 갖고 왔어요. 진짜 잠바 갖고 오셨네요. 아침에 나올 때는 진짜 춥더라고요. 네, 밤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기차가 밤에는 너무 심해서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었고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못 읽으시는 그 청취자님들께서는 저희 팟캐스트라도 많이 들으시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천고마비면 네. 말이 살쪄야 되는데 제가 자꾸 살이 쪄요. 네, 그렇습니까? 아, 요즘에 운동을 네. 못 해가지고. 네. 아, 이거 천고마비가 아니라 네, 식욕마비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식욕이 가면 갈수록 네. 점점 늘어나가지고. 저도 지금 오늘 뱃살이 좀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덜 가려졌습니다. 약간 보이네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건대 지난 여름에 제가 북유럽을 다녀왔는데 네. 정말 어떻게 여행을 했나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다녀와서 지금까지도 거의 뭐 2달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좀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사실 극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유증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한 새벽 3시나 4시가 돼야 네.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뭐 엄청난 휴유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유럽을 안 갔다 왔는데도 3, 4시에 자고 맨날 피곤할까요? 그런가요? 그 집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맨날 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한번 잠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네. 아직도 플레이스테이션을 쓰는 사람이 있나요?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플레이스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발끈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저는, 재밌는데. 예, 제가 20년 전에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처음 접했는데 네, 그게 계속 있었나요? 플레이스테이션도 진화를 하고 있나요? 지금은 4. 제가 포입니다. 뭐 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오늘 네. 어떤 도시를 소개해 주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너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촬영을 해와서 그런지 이번에도 역시 북유럽이고요. 제가 그 아이슬란드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그 노르웨이의 수도 그 오슬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슬로만 다루지는 않고요. 오슬로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오슬로를 다루고 또 노르웨이 하면은 그 피오르드 협곡 여행이 유명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피오르드 투어까지 좀 포함시켜서 엄밀히 따지면 오슬로와 피오르드 협곡 그 도시를 투어하는 그런 도시 여행 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슬로면은 그 아이슬란드에서 그 레이캬비크였죠? 그렇습니다. 거기보다 약간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발음부터가 레이캬비크는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레이캬비크가 어려웠죠. 네, 생소한 게 좀, 그러니까 오슬로도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네. 레이캬비크만큼은 아니지만 네. 오슬로도 사실 뭐 스웨덴의 스톡홀름 뭐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유럽에 워낙 기라성 같은 도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스웨덴의 스톡홀름, 또 핀란드의 헬싱키 이런 도시보다 인지도 면에서 덜 알려진 것이 맞고요. 네, 맞아요. 네. 뭐 수도 이런 거 퀴즈 같은 거 내면 노르웨이 네. 수도가 뭐냐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노르웨이 하면 뭐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고, 네. 그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20년 전에 그 스웨덴의 예테보리라는 도시에 잠깐 업무차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오슬로에 잠깐 반나절을 들렀던 게 전부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완전히 관심 밖에 사라졌다가 이번에 실로 오래간만에 그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슬로 하면 왠지 아주 느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오, 슬로우 뭐 이런. 설마 그건 좀 몰랐는데. 네. 슬로우. 예. 뭐 그것도 있잖아요. 그 게임 중에 네. 오목같이 이렇게 맞추면은 막 이게 뭐지? 뭐 사라지고 뭐 이런 건가? 그런 게임이 있었었나요? 네. 오자로 시작된 오델로였나요? 오델로구나. 네, 오델로. 오슬로가 아닙니까? 네, 오델로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말 슬로우한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슬로 사람들은 그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고요. 정말 이 도시에서는 그 오슬로에서는 정말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하면은 뭐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죠. 그렇습니다. 엄청 빨리빨리 하면 빠르네. 뭐 한국이 원조고요. 근데 정말 이 행동은 느린데 네. 그 물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이슬란드 편에서도 엄청 높은 그 물가 때문에 제가 고생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돈 많이 쓰셨죠? 네, 돈 많이 썼습니다. 노르웨이도 엄청 비쌌고 네. 혼자 식당에 들어가서 먹으면 무조건 뭐 5, 오케이. 6만 원이 그냥 나가니까. 나 지금 2만 원, 3만 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5, 6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나가서 혼자서요? 예, 혼자서. 그냥 일반 식당? 일반 식당. 고급 이런 데 말고요? 고급 이런 데 가면 몇십만 원 나올 것 같고
그냥 와우. 작은 수프 하나 시키고 다른 거 시키려고 그러다 포기하고 무서우니까. 그리고 맥주 하나 시키면 5, 6만 원이 나오고 그래서 참 북유럽 여행은 언제나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슬란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뭐 오슬로에서도 최대한 덜 먹고 덜 쓰면서 다녔습니다. 아니 뭐 길거리 음식 이런 것도 뭐 사 먹기도 무섭겠어요. 길거리 음식도 싼 게 아닙니다. 길거리 음식 2, 3만 원 나오니까 아이슬란드하고 정말 비슷하고 와. 이게 뭐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지갑이 줄어 있고 물론 네. 신용카드를 쓰니까 지갑이 줄진 않지만 정말 뭐 대단한 물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둘이서 빕스 가도 6만 원이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참 이 아홉 배. 네, 뭐 정말 이 물가면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히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노르웨이 사람들은 네, 조금 저렴한 이게 나라에 가면 네.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싸게 느껴질까?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 물가 저렴한 나라 가면은 네. 야 천국이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노르웨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대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펄펄 뛰면서 진짜 천국이겠다. 예, 뭐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가서도 싸다고 난리인데 네. 하물며 노르웨이 사람이나 아이슬란드 사람이나 덴마크 사람이 라오스에 가면 정말 한 이틀치로 한 달 살고 그러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싸겠네요. 그 사람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완전 천국이네 한국. 예, 이러겠네. 지금 숭실대학교에 와 있는 그 독일 학생들, 프랑스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뭐 잠깐 여러 여담을 하는데 그때 아니 그 프로페서 브라이언 정, 이 한국에서는 음식값이 왜 이렇게 싸냐? 그래서 제가 강남을 가봐라. 강남 가면 비싼 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노르웨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그 강남에 가도 싸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야, 한 사람에 5, 6만 원이면 국밥이 몇 그릇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설렁탕 엄청 먹죠. 한번 일단 가보시죠. 네. 노르웨이의 수도 네. 오슬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슬로 여행을 근데 하기 전에요. 네. 노르웨이라는 이 나라 자체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조금 알고 가는 게 그 의미가 있고요. 네. 노르웨이의 면적은 32만 3,758제곱킬로미터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3배가 넘는 큰 나라고요. 크구나. 큽니다. 작은 줄 엄청 알았네. 큽니다. 예, 엄청 큰 나라고 네. 한반도의 1.5배가 넘는 큰 국토 면적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국토 면적 순위로는 세계 60위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상위권이네요. 상위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460만 명이니까 에? 이 남한의 10분의 1도 예,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 찾기가 힘들겠어요. 길거리 사람이 없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슬로나 뭐 베르겐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사람 보기가 정말 힘들었고요. 그 아이슬란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아의 도시처럼 정말 등 떠밀리면서 걷는 그런 도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km 제곱미터당 인구수가 노르웨이가 14명입니다. 아이슬란드의 3명보다는 높지만 우리나라 같이 뭐 500명이 넘는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야. 1제곱킬로미터당 14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는 그 아시아를 따라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를 따라갈 수가 없죠. 정말 대단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수도인 그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의 인구가 56만 명 정도 되니까 정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노르웨이는요 영어식 이름이고 노르웨이어로는 그 노르게라고 합니다. 노르게. 아 자기들 얘기할 때요? 예, 자기네들은 그 노르게라고 하고 노르웨이는 영어식 발음이고 노르게라고 하고 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노르웨이는 그 왕이 계신 왕국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정식 국명은 Kingdom of 노르웨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노르게, 네, 노리게 같기도 하고, 네, 노리게 같네요 진짜. 노랗게 뭐 그런 얘기도 들고. 예, 뭐 노랗게 구워달라. 노랗게 구워달라. 네, 노랗게 그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연어를 구워달라. 뜨잖아요. 뭐 노루들 많이 다닌다고 해. 노르웨이. 아 그런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그 말하고 가야 되는데요. 노르웨이는 EU 즉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아닙니까? 네, EU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유 아니에요? 이런 대부분 EU죠. 그 EU 회원국이 28개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뭐 터키라든가 뭐 알바니아, 세르비아 특히 터키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고 싶어서 뭐 안달이 났죠. 뭐 혜택을 받으려고요. 유럽 회원국에.
그래서 막 안달하는데 노르웨이는 과감히 EU 가입을 포기한 정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그 가입을 왜 하는 걸까? 그 회원 가입 절차가 좀 힘든가? 그 네. 핸드폰 인증도 받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회원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인증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EU에 가입을 안 한 건가요?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그 독고다이로 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을 지금 뭐 얘기하면은 너무 일단 길어지고요. 너무 초장부터 길어지고 네. 또 약간의 그 또 채널 고정 효과를 이렇게 갖기 위해서 그것은 너만 몰랐던 노르웨이 코너에서 말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또 퀴즈도 내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유튜브 보면 네. 그 썸네일에 네. EU에 가입을 안 한 이유는 그거 딱 들어가서 보면은 네. 그건 다음 영상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려고. 네, 그리고 감질나게. 어쨌든 뭐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의 그 1인당 GDP가 작년 기준으로 82,000불이 넘습니다. 1인당 GDP가요. 어느 정말 정도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간 넘었는데 엄청 차이나구나. 82,000불이니까 거의 조금만 더 보태면 3배 가까이 되는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주주의 지수를 뽑았는데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뭐 EU에서도 정하고 뭐 스위스 경영대학원에서 정하고 많은 단체에서 그런 지수를 정하는데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1위라는 거고 뭐 이렇게 보면 거의 완전 민주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단한 완전 거죠.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1위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일단 뭐 언론 지수를 보는 것이고요. 언론 뭐 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이 되는가 뭐 그거를 보는 것이고요. 그럼 그만큼 투명하고 그렇죠. 그런 그리고 거군요. 그 사회적 투명성을 또 보는 것이고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정말 제대로 집행되는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다 봐서 그 민주주의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비리도 적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빨리 민주주의 순위가 지금 뭐 몇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요.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톱 10 안에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럼 그야말로 독고다인데. 네. 그럼 EU 회원국이 아니니까 네. 유로를 사용하지 않겠네요. 네,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요. 회원국이 네. 아니니까. 물론 회원국이면서 그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뭐 자기네 나라 돈이 있고요. 정말 우리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벌써 JJ가 팟캐스트를 하시면서 확실히 감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네. 유럽을 안 가봐서 그런데 네. 유로로 통합을 하면 네. 그 원래 나라마다 위인도 들어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건가요? 유로화에는 네.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양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가장 유명한 명소라든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면에는 유럽 연합의 지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뭐 마드리드라 그러면 마드리드의 어떤 스페인이라 그러면 스페인의 유명한 사람 명소가 들어가는 것이고 같은 유로지만 이게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네요. 예, 베리에이션이 있는 겁니다. 베리에이션이 그렇구나. 조금씩 있는 거죠. 네. 특히 동전이 그렇습니다. 동전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노르웨이 화폐는 NOK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제 크로네라고 합니다. 크로네라는 화폐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네. 저번에도 어디서 사용하지 않았었나요? 네, 아이슬란드는 이제 크로나고 다른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크로네라고 발음하는 분도 있고 크로나라고 발음하는 분도 있는데 하지만 다른. 예, 크로나고요. 그러나 뭐 같은 계열의 뭐 파키스탄의 루피나 인도의 루피나 뭐 그런 개념이죠. 같은 계열. 네. 예, 같은 계열 같이 쓰는 건 아니고. 같이 쓰는 건 아니고 같은 계열. 덴마크도 크로네고요. 그리고 스웨덴도 크로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크로나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는 크로네를 쓰고 아이슬란드는 크로나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뭐 크로나 하니까 뭐 여기는 크로네인가 저기는 크로네인가 좀 헷갈립니다. 또 맥주 좋아하시니까 코로나로 헷갈리시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끔 가다가 뭐 코로나로 헷갈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환전의 불편함이 좀 있고요. 현재는 그 1크로네가 132원 정도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100크로네면은 13,200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노르웨이에서 100크로네를 가지고 밥 한 끼를 못 먹는다라는 겁니다. 뭘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빅맥 지수 아시죠? 빅맥 지수가 네. 스위스에 이어서 가장 높은 세계 2위의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인데 일단 빅맥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햄버거 전문가로서 갑자기 네. 기억이 안 나네.
5,000원대였던 거 같아요. 5,900원? 그죠. 빅맥 세트가 네. 저희 숭실대학교 앞에서는 그 4,900원짜리도 있습니다. 특별 할인. 할인 기간에는 또 할인은 4,900원. 네. 점심 시간 때인가 그때는 4,900원인데. 온종일 세일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빅맥 그 노르웨이의 빅맥 세트의 가격이 그 17,000원 정도 됩니다. 안 먹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햄버거 세트를 17,000원. 이거 한 끼를 먹으면서도 큰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아니 수제버거 세트도 17,000원을 안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거기서 나눠주는 케찹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주잖아요. 3개, 4개 막 그걸 팔아요? 그걸 팝니다. 그걸 500원씩 받아요. 오메나. 하나에 500원.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먹을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17,000원이요. 네. 일반 식당에 들어가면은 그 200크로네 이하의 음식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3만 원 이하가 거의 없는 거네요. 거의 그러면? 없습니다. 국밥이 몇 그릇이야? 예. 저거 국밥 얘기 나오네. 예, 자꾸 설렁탕 생각이 납니다. 대단한 물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물가네요. 저 개인적으로 빅맥 지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와퍼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맘스터치나 예, 맘스터치 버거킹. 인덱스로 바꿀까요? 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시드니 편인가 어디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빅맥 지수라고 하는 것은 1986년도에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서민 물가 지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빅맥은 뭐 세계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로 착안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맥도날드가 순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아, 저가 또 전문가 아닙니까? 햄버거 전문가? 그렇습니다. 한 5개 드시죠? 아, 뭐 최소한 뭐 작은 걸로는 5개 먹을 수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맥도날드보다 맘스터치가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맘스터치가. 네, 맘스터치가 거의 롯데리아와 1, 2등을 다투는 네. 네, 그런 거. 네, 네. 아, 잡지식만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맘스터치에서 좀 네. 그 협찬도 좀 들어오고 그런 적 있습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방송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이렇게. 네. 아, 그 노르웨이가 네. 저는 딱 이미지가 네. 또 막 눈 많이 오고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때 여행을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정말 좋은 때 가신 건가? 예,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노르웨이 역시 그 북극권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여름에 가야 됩니다. 겨울에 이렇게 가게 되면 네. 계속 어두움 속에서 술만 먹어야 되는 계속 외로움을 달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네. 여름에 가야 그 낮이 길기 때문에 백야를 경험하면서 더 이렇게 그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북극권에 역시 노르웨이가 걸쳐 있다 보니까 전국토의 30% 이상이 북극권에 걸쳐 있다 보니까 많이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이슬란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멕시코 만류 때문에 그 약간 그 더운 멕시코 만류 때문에 겨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춥지가 않고요. 영하 막 10도 20도 내려가지 않고요. 그 온화하다라는 겁니다.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뭐 한 15도에서 한 22도 사이에 있으니까 너무 쾌적한 그런 날씨가 되겠고 네. 뭐 여름에는 16시간씩 계속되는 백야를 즐기면서 그 맥주를 엄청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맥주로 귀결이 되는군요,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뭐 맥주로 귀결이 되고 네. 6월부터 8월까지는 엄청나게 맥주를 마시면서 백야를 즐기면서 관광을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아, 그럼 오늘은 맥주 랭킹 좀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네, 오늘 맥주 랭킹 상당히 높습니다. 아, 이미 또 예. 스포일러를 해주시는군요. 예, 제가 다 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순위가 높다라는 것만 요즘에 말씀드립니다. 그 순위가 이게 겹칠까봐 헷갈리신다는 말이. 제가 그래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그 순위 겹칠까봐 아, 파일 만들어 주셨어요?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그 오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합니다. 솔직히 예, 초반에 맥주 랭킹 시작할 때는 네. 일단 한번 질러 보셨죠. 그렇습니다. 대략 한 27 정도 이렇게 딱 했는데 나중에 하니까 또 27 하면 어떡하지? 뭐 이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많아질 줄 모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맥주 랭킹도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네. 갑자기 나온 랭킹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이 맥주 랭킹만 따로 빼서 우리 PD님이 나중에 맥주 랭킹만 따로 빼서 맥주 랭킹 특집을 하나 만들면 좋죠, 어떨까? 좋죠. 뭐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맥주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해주고요. 네. 노르웨이의 역사 한번 알려주시죠. 네, 역사를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다 하다 보면은 뭐 3박 4일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핵심만 뽑아서 가는 그런 그 편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덜란드 편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가지고 한번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핵심만 쫙쫙 뽑아서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르웨이 하면 이 바이킹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바이킹. 그렇습니다. 바이킹의 나라고요. 네. 실제로 노르웨이는 그 9세기경부터 그 유럽의 그 공포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시기를 노르웨이의 그 바이킹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800년부터 그 한 1050년까지를 노르웨이 국가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바이킹이 뭐 유럽 전역에 걸쳐서 막 약탈을 벌인 거죠. 영토를 막 확장해 나가고 사람 죽여버리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탈 경제인 거고요. 네. 남의 것을 뺏어서 먹고 사는 경제를 우리가 약탈 경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중국에도 그런 왕조가 꽤 있었죠. 그 남을 이렇게 그 복속을 시켜서 조공을 받고 약탈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경제를 약탈 경제라고 하는데 네. 노르웨이가 그때만 해도 약탈 경제를 하고 있었고요. 원래 잘 나갔었네. 예, 네. 원래 뭐 힘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뭐 카스피해나 흑해까지도 뭐 진출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거고요. 카스피해하고 발음도 안 되네요. 카스피해하고 흑해가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진출을 했고 그리스의 히랍 상인들까지 이렇게 뭐 거기까지 가서 그 그리스까지 가서 그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보면 되고 네. 정말 바이킹들은 탁월한 전투 능력과 항해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간 거죠. 배를 만들어서 그 뭐 중앙아시아까지 막 진출을 한 거죠. 말씀하셨듯이 북유럽 사람들이 힘이 굉장히 세요. 그렇습니다. 그 세계 스트롱맨 대회 이런 거 나가면은 북유럽 네. 사람들이 항상 1등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 뭐 이런 사람들은 네. 끝장나. 동유럽인가 리투아니아? 네. 그쪽 사람들이 네, 힘이 어쨌든 너무 좋더라고요. 예, 북쪽 뭐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UFC에도 많지 않나요? UFC는 코너 근데 맥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그쪽 계열 아일랜드. 아닌가요? 아일랜드. 아, 네. 그쪽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러시아 사람이 그 하빕이라고 네. 아주 그냥 레슬링하는 사람들은 힘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 네. 어쩔 수가 없으니까 벌써 뭐 이 바이킹 시대부터 약탈 경제하고 막 진출하고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노르웨이는 그 885년에 그 하랄드 1세라고 하는 그 뭐 그때는 장군이었겠죠. 이 힘센 장수가 노르웨이를 통일하면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995년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서서히 전파가 되는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럽의 역사에 편입이 된 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995년도부터 서서히 유럽의 역사에 편입이 됐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베르겐이라고 하는 그 네. 도시가 있습니다. 그 제2의 도시인데요. 지금 예전에 수도였고 베르겐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하면서부터 상당 기간을 그 100년 이상을 그 평화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원래 수도가 그럼 오슬로가 아니었네요. 예, 원래 수도는 베르겐이라는. 베르겐이었습니다. 네. 베르겐에 있다가 네. 그 오슬로로 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칸디나비아 3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을 말하죠. 네. 이 스칸디나비아 3국 연합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를 1397년도부터 1523년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 연합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일단 세 나라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죠. 바로 그렇죠. 옆이 스웨덴이고 네. 또 바로 그 옆이 핀란드니까요. 핀란드고 또 덴마크니까요. 네. 핀란드는 좀 다른 나라지만 이 세 나라가 가까이 붙어 있었고 또 왕실 간의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이게 다 뭐 친인척으로 그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처남이고 뭐 매제고 뭐 고모부고 이모부고 나라끼리. 예, 고모부고 하니까 그래서 삼국 연합이 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있었고요. 또 그때 급부상하는 독일 세력으로 우리가 이 삼국이 뭉쳐서 좀 공동 대처를 하자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삼국 연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뭐 오래 못 가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되게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 같은데. 네, 이혼하는 이미지가? 거죠. 예, 평화는 그래서 그렇게 쪽쪽 빨고 좋아하고 뭐 같이 먹고 하다가 네. 그 뭐 헤어진 건데 왜 그런지 그러면 1448년에 그 삼국 연합국 그 왕을 선출해야 되는데 덴마크하고 스웨덴하고 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약간 그 국가의 힘이 약했었는데요. 그 노르웨이에 대한 패권 경쟁을 어떻게 할까? 노르웨이에 대한 패권을 누가 가질까라고 이렇게 경쟁을 벌이다가 셋 중에 좀 약한 친구였습니까? 예, 세 친구 중에? 노르웨이가 스웨덴보다 약했고요. 그리고 덴마크보다 좀 약했는데 그렇게 뭐 경쟁을 벌이고 서로 노르웨이 내가 지배할게, 내가 좀 가서 그 좀 왕이 되면 안 될까? 서로 덴마크하고 스웨덴하고 경쟁을 벌이다가 말씀하시는 건 좀 사이좋게 경쟁을 했네요. 내가 지배하면 안 되겠니? 네. 내가 왕하면 안 되겠니? 예, 물론 뭐 실제로는 막 총 쏘고 그랬겠죠. 예. 그래서 삼국 연합의 시대가 그 막이 내리게 되고 그러다가 노르웨이는 덴마크가 좀 더 강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덴마크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무려 1814년까지 덴마크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속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1814년에 갑자기 스웨덴이 힘을 또 키워서 네. 그 덴마크를 침공해 가지고 그 노르웨이를 또 이렇게 뺏어 버립니다. 덴마크에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네. 또 몇백 년 동안 덴마크가 이렇게 뭐 우위적인 힘을 가지고 그 노르웨이에 대한 그런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스웨덴이 갑자기 와서 덴마크로부터 또 뺏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들은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덴마크 그럼 쫓아내고.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영향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뭐 노르웨이 사람도 뭐 자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뭐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905년에 투쟁도 하고 하다가 그 굉장히 늦은 거죠. 1905년에 그 스웨덴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된 것이죠. 굉장히 좀 힘들게 있었네요. 항상 잘 나간 줄 알았더니. 네,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네. 뭐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만약에 이질적이었다 그러면 막 투쟁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스웨덴 지배를 받으면서 또 덴마크 지배를 받으면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편하게 있지는 않고. 문화적인 동질성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4년도에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니까 좀 이제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위기를 딱 우리도 이제 뭐 전쟁에 휘말려 갖고 우리도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곧바로 중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중립을 선언하니까 전쟁의 피해에서 전쟁의 피해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후로 다른 나라들이 막 다 부서지고 뭐 파괴되고 뭐 이러는 와중에 그 피해를 좀 덜 입었으니까 우리는 좀 복지 국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웰페어 소사이어티, 웰페어 컨트리, 복지 국가를 좀 표방을 하면서 많은 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차 세계 그 1차 대전 이후에 또 2차 대전이 나죠. 2차 뭐 세계 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에 뭐 점령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었고 또 노르웨이 왕실이 영국으로 도망가는 도망까지 갔어요. 예, 도망가는 건 엄청난 또 이런 그 비극이죠. 비극도 겪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9년에 그 북해 유전이 개발되면서 정말 유럽 최고의 산유국이 된 것이죠. 유럽 최고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 현재는 세계 3위의 그 원유 생산국이면서 또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북해 유전하고 그 노르웨이가 EU 회원국이 아닌 것하고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돈인가요? 네, 역시 돈인 것 같습니다. 와, 유전 이렇게 딱 터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뭐 됐다, 로또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유전 터져가지고 뭐 1리터에 한 150원 되고 네.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막 다니고 싶다. 네. 만땅이요. 저 지금까지 네. 1년 동안 차 몰면서 가득이요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3만 원이요. 네. 2만 원. 가득이요. 진짜 저도 외쳐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맨날. 가득이요 이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들 외쳤던 것 같거든요. 가득이요. 요즘에 거의 가득 없죠. 가득 채우는 사람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터로 사더라고요. 뭐 25리터 주세요. 뭐 30리터 주세요. 이런 그렇게도 식으로. 합니까? 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돈으로 사는 것보다 네. 리터로 사게 되면은 그 주유기 조작을 더 잘 못하게 된대요. 왜 그런지는 원리는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예, 어떤 분이 그래서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악덕 주유소 업체들 중에서 돈으로 사게 되면은 그게 조작이 가능한데 리터로 사게 되면은 조작을 못 한다. 저는 왜 그런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그 소리를 듣고 어느 순간부터는 3만 원 이러다가 25리터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요? 저도 가끔 네. 똑같이 4만 원인가를 넣었는데 네. 전부 다 덜 채워지 비슷하게 샀거든요, 분명히 네. 가격.
덜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리서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네. 오피셜은 아니고 저희의 그냥 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회돌리지 마시고요. 예, 네.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아 진짜 덴마크랑 스웨덴으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당했다고는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항상 잘 나가고 그렇습니다. 항상 스칸디나비아도 항상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상식밖에 정말 예. 세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하다 보면은 뭐 끝도 없는 게 또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 제 의견이 뭐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끔씩 저희 그 이도저도 네. 그 글에 네. 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그 비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저희는 좋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안 좋은 말씀 다셔도 네. 저희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뭐 사실이 아니다 그러는데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 부다페스트 편인가요? 그거 할 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건설적인 그런 그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달아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욕설만 아니면 좋습니다. 네, 그거는 명예훼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본격적으로 오슬로랑 아까 네. 말씀드린 피오르드 네.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행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통을 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교통을 잠시 살펴보고 갈까 합니다. 물론 저는 맨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튼튼한 다리로 걸어서 다녔고요. 또 튼튼한 다리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네. 튼튼한 다리로 걸어서 다녔고 오슬로가 작아서 충분히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비싸니까. 네,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웬만 오슬로가 또 작구나. 네, 작습니다. 걸어서 뭐 반경 한 3-4km 이내에 그 다 명소들이 있고요. 아, 몰려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오슬로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그 뭉크 미술관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또 이용하시면 좋고요. 어떤 거 타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시내 모든 교통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닥스코트라고 하는 일일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이게 90크로네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 한 12,000원. 12,000원이 되니까 싼 것도 아니죠. 근데 24시간 이내에 그 모든 교통수단을 지하철, 트램, 버스를 다 다요? 다 탈 수가 있고요. 그럼 괜찮은데? 예, 한 번 타는 것이 그 33크로네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00원 되니까요. 3번 이상 타려면은 당연히 그 일권을 사야 되고. 지하철을 4,400원 주고 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 뭐 한 번 타는 것도 한 번 4,400원 내는 것도 1시간 안에는 자유롭게 환승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뭐 한 번 4,400원 내고 1시간 동안 환승이 되는 그런 그 1회권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 난 그런 게 귀찮다 그러면 90크로네를 내고 한 12,000원 정도 되는 그 1일권을 사면은 그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3%네 4,400원이면은 네. 뭐 택시 할증 요금 기본 요금 정도 되네요. 네,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1일권에 사야겠네. 네, 1일권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러면 그 공공 킥보드가 엄청 많았다라는 겁니다. 공공 킥보드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저도 있긴 있어요. 본것 근데 같은데.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공 킥보드를 막 혼자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뭐 둘이 막 타고 다니면서 막 타고 다니 속도도 엄청 빨라요. 막 빠른 그럼 완전 빠른 거? 예, 막 빨리 가다가 갑자기 딱 내리면서 네. 이렇게 툭 두고 가면 다른 사람이 좌표를 찾아서 어? 또 좌표를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찾아서 그걸 또 곧이어서 타고 가고 또 타고 가다가 딱 거기 놓고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좌표 찾아갖고 또 타고 가고. 그럼 우리 뭐 따릉이나 네. 뭐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 아무데나 놔요? 아무데나 둡니다.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차로가 아니고 그냥 도로가에다 그냥 이렇게 주차를 해놔요. 슈퍼 앞에다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예, 슈퍼에 딱 두면 슈퍼 앞에 두면은 누군가 또 찾은 사람이 그거 갖고 어디 가고. 신기하네. 그래서 참 정말 왜 이렇게 많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나요? 혹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차가 우리나라보다 없으니까. 차가 우리나라보다 사람도 없고 그렇고. 예, 인구 밀도가 확 떨어지니까 가능하고 만약에 서울에서 그랬다가는 위험하죠.
예, 하루에 뭐 우리나라에서. 두세 명 돌아가시고 네, 그러지. 실제로도 이게 정말 사망 사고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번에. 좀 천천히 네.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다른 도시들의 네. 그런 패스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좋은 패스가 질문이시고요. 그 네. 오슬로 패스라는 것이 있고요. 이 오슬로 패스가 뭐냐 그러면은 그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이 되겠죠. 그 자기가 사서 이용하는 순간부터 24시간인 겁니다. 그게 사는 순간이 아니라 네. 자기가 이렇게 기입해서 그 이용하는 그 순간부터 24시간 동안 쓰는 건데요. 오슬로에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또 비그드웨이라는 그 지구가 있어요. 거기 박물관촌인데요. 비그드웨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촌에 가는 그 배까지 무제한 탈 수가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함께. 네, 그리고 오슬로에 있는 그 미술관과 박물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스고요. 근데 박물관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본전을 뽑고도 남습니다. 가격이 그 445크로네입니다. 그럼 대략 잠깐만. 445크로네 곱하기 5만 원 훨씬 132 넘네? 하면 얼마죠? 한 6만 원. 예, 정도 이게 뭐 계산해 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암산으로 하신 건가요? 암산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략 맞겠죠? 예. 예, 6만 원에 가깝고요. 정확히 한 5만 9천 원 되는데 네. 5만 9천 원에 24시간 동안 교통수단 이용하고 박물관 무제한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 군데 박물관을 보시면서 정말 하루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내가 다니겠다. 브라이언 스타일. 예, 제 스타일인 거죠. 막 미친 듯이 다니겠다라고 하면은 뭐 딱인 패스고 네.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제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왜요? 저는 박물관 한 번 들어가면 뭐 거의 안 반나절 나오시지? 나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뭐 제 스타일은 아닌데 네. 요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 패스가 가장 필요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노르웨이에서는 또 휴대폰 잃어버릴 걱정을 안 하셨나요? 노르웨이에서는 그 소매치기를 저는 거의 못 봤고요. 좋네.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치가 떨리도록 막 그 진짜 막 뛰어가는 사람과 뭐 쫓아가는 사람 뭐 서로 막 그 활주국 벌어지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고요. 치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서 범죄가 많이 늘었고요. 노르웨이가요? 예. 오. 그리고 뭐 난민들도 많이 유입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난민들이 범죄자는 아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 범죄들이 좀 그 많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11년 7월에 오슬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 군대 있을 때라 잘 모르겠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무려 77명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극우주의자 많은 분들이 그 이슬람 난민들이 이런 테러를 벌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노르웨이의 극우주의자였던 그 브레이비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오슬로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77명이 죽었던 정말 노르웨이 역사상 최악의 참극, 최악의 테러가 벌어졌지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멘붕에 빠졌고 정말 그 큰 충격에 빠졌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들이 좀 안전에 대해서 치안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 같고요. 물론 밤에도 다니실 수가 있지만 뭐 굳이 밤늦게 뭐 역 주변이나 뭐 이렇게 그 할렘가 이런 뭐 빌딩과 빌딩 사이의 골목을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집시들은 좀 목격을 한 것 같아요. 집시들은 사는 곳이 좀 있죠. 이렇게 좀 약간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런 집시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집시들이 사시는 그런 있는 지역에 뭐 굳이 갈 필요는 없겠죠. 그 집시들 하면 그냥 뭐 불황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네. 그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정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집시 역사가 전 유럽을 심지어 남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전 유럽과 이 남미 또 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 세계를 방랑하면서 이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테러가 정말 싫습니다. 제 네. 친구도 그 토론토에 사는데 토론토가 또 안전하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그 총기 난사가 아니고 자동차로 네, 사람들 다 박아버리고 다니고 네. 그래서 제 친구가 한 30분 차이로 거기 맨날 지나다니던 길인데 그 늦어가지고 그날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제 그렇습니다. 친구를 잃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런 테러를 정말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점점 우리 사는 세계가 점점 이렇게
무서워지는 게 네, 정말 정말 테러리스트들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은 참 세계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뭐 우리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죠. 치안에 관련돼서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밤에 뭐 술 먹고 싸우시는 분들은 많지만 뭐 이런 사건들은 없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총 쏘고 뭐 그러진 않으니까요. 네. 네. 어떻게 오슬로 좀 본격적으로 그럼 여행을 해볼까요? 네, 좀 너무 안 좋은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서. 네, 치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흥분을 했는데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네. 계속 뭐 이렇게 알고 갔는데 노르웨이 언어도 좀 알고 아, 가야 되겠죠? 노르웨이어를 또 쓰는군요. 그렇습니다. 어. 언어를 배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 항상 어려운 거 요즘에 많이 배워가지고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노르웨이어가. 네. 이러다가 우리 팟캐스트가 언어 특집 편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런 반대입니다. 왜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외울 수가 없어요. 사와디캅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 표현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예. 뭐 모르겠습니다. 제 아우, 생각이고요. 벌써 머리 아파. 아우. 네, 우리가 지금 많은 언어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면서. 뭐 라오스어, 네. 뭐 사우디캅 태국어, 네. 스리랑카, 네. 아이슬란드어도 배웠고. 아이슬란드어도 배우고 독일어, 스페인어 그죠. 뭐 계속 응. 배우고 갔습니다. 이번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르웨이어도 좀 배우고 가는 게 맞고 뭐 아이슬란드하고 같은 어족이기 때문에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아침 인사를 그 고모른 그럽니다. 고모른. 고모른. 예, 고모른 그러고요. 그리고 낮에 하는 인사가 고닥. 꼬닥, 네, 그렇게 되고 저녁에 하는 인사가 고크벨. 고크벨. 예, 고가 고자가 들어가는구나. 예, 고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 인사를 고나트. 고나트. 네, 요건 약간 독일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구테나흐트, 뭐 고나트 비슷한 것 그러네. 같고. 예. 약간.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가 탁이고요. 탁. 네. 그리고 이제 매우 감사합니다가 투센탁. 아, 이거 진짜 독일어 같다 이거는. 예, 네. 좀 비슷하죠. 투센탁. 예. 그다음 얘가 이제 야가 되겠고요. 야. 야. 예, 아니오가 나이. 나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신뢰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가 이제 운실. 운실. 예, 그렇게 되고요. 이거 얼마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죠. 이게 보험이 코스테데. 보험이 커스터데. 예, 보험이 코스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다. 네. 저는 뭐 누구입니다를 뭐 마인 브라이언 얘기하죠. 그거를 예헤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헤터 JJ. 예, 아. 그렇게 되면 예헤터 브라이언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가 중요한데 그걸 보어에어 이렇게 하는데 그다가 장소를 붙이면 됩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이게 보어에어 또알레떠. 또알레떠가 그 토일렛이랑 비슷한. 예, 비슷합니다. 영어에서 왔나? 네, 신기하네요. 예. 이게 그 같은 뭐 유러피안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어에어죠. 네. 보어에어 또알레떠 하게 되면은 어디 그 또알레트. 예, 화장실 어디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맥주는 웰이라고 합니다. 웰. 맥주가 웰이에요. 웰. 네. 베리 웰. 예.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술록고기가 있는데 예, 맛있겠다. 술록의 나라입니다. 벌써 저는 술록 그랬더니 좀 약간 어떻게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맛있겠다 이러시는 거 새로운 보니까 고기면은 다 먹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술록고기가 그 라인스 뒤르라고 합니다. 라인스 뒤르. 라인스 뒤르. 네, 라인스 뒤르. 오. 요 정도 언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말과 네. 단어를 배워봤습니다. 네. 아까 떠나본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떠났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떠난다라고 어, 말만 하고. 어서 빨리 오슬로와 피오르드 투어 떠나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슬로에 지금 우리가 왔고요.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노르웨이가 그 스웨덴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그 이름이 이름도 발음이 잘 안 돼요. 크리스티아니아. 아, 나라 이름이요? 예, 아니 오슬로의 이름이. 오슬로가. 예, 오슬로의 이름이 그 노르웨이가 스웨덴의 지배를 받을 때는 오슬로의 이름이 그 크리스티아니아였습니다. 크리스티아니아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게 있었나요? 크리스티나 모르세요? 저 지금 좀 큰일 났습니다. 점점 시대 차이가 느껴져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도에 그 스웨덴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오슬로라는 말을 되찾았고요. 정확히 1925년도에 다시 오슬로로 복귀를 했습니다. 역시 그 독립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오슬로라는 도시의 이름 네. 그 뜻을 안 물어보시나요? 전 여기서 좀 뭐라 그럴까 오슬로의 뜻이 뭡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안 물어보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근데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제가 뜻이 안 좋은가? 예, 오슬로의 뜻은 그 네. 뭐라 그럴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암스테르담도 뜻이 있고 베를린도 뜻이 모르시는 있고 거예요?
마드리드 뜻이 있었는데 오슬로는 아무리 찾아도 제가 뜻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모른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전에요. 제이지도 그렇죠. 네, 남들이 다 이게 아는데 저만 네. 모를 때 네. 말하기가 되게 쑥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이지를 이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는 저는 거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뜻을 알아냈습니다. 노르웨이라고 하는 국가명은 노스웨이, 북쪽의 방향이다. 북쪽으로 가는 길이다. 그게 노르웨이인데 근데 오슬로의 뜻은 제가 진짜 찾고 찾았는데 오슬로의 어원을 제가 못 찾았어요. 야, 그럼 이거 네. 애청자분들에게 네.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오슬로의 혹시 뜻을 아신다면 그렇습니다.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슬로의 뜻을 만약에 찾으셔갖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스타벅스 커피 진짜요? 예, 그거는 진짜? 못해드리고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옵니까? 예, 제가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데 오슬로의 뜻을 만약에 찾아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모르겠습니다. 그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인가요? 그란데 사이즈인가요? 그란데 사이즈 그 모바일 상품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기프티콘. 기프티콘. 기프티콘을 네. 드리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알겠습니다. 오슬로 뜻 아시는 분들은 어디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브라이언 오슬로에 있는 어디부터 먼저 가시나요? 네, 또 지금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다가 또 지금 드디어 장소에 왔습니다. 네, 드디어 정말로 갑니다. 네, 정말로 갑니다. 예. 그래도 이번에도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제 기준으로 장소를 선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오슬로에서 첫 번째로 선정한 곳이 바로 그 뭉크 미술관입니다. 뭉크 미술관을 저는 뭉크요? 뽑았습니다. 뭉크. 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뭉크 미술관은 그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의 미술관인데 이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의 생애를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건 오슬로의 역사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나중에 도시 힐링 나올 때 오슬로는 이런 사람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에드바르 뭉크가 나오는데 에드바르 뭉크는 정말 더 불행하라고 해도 불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불행해요. 이 사람은. 왜죠? 왜냐 그러면 뭉크가 5살 때 어머니가 그 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를 5살 때 잃은 거죠. 네. 그리고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때 청소년기 때 또 누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고 누나가 또 죽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남동생도 30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우울증으로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우울증으로 계속 고생을 하면서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뭉크 그 자신도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의 인생을 2단어로 규정을 하면 죽음과 질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빈센트 반 고흐는 37살에 스스로 권총 자살을 하죠. 네. 그런데 이 뭉크는 그럼 빨리 죽었느냐? 또 그건 아니고 81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81세까지 엄청 오래 산 거죠. 81세까지 살았는데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계속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뭉크가 저는 정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병으로 죽고 자기도 죽고 계속 죽는 겁니다. 다 죽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뭉크에 대해서 사실 좀 공부를 하고 갔는데 제가 사실 이 오슬로에 간 이유는 이 뭉크 미술관에 있는 뭉크 최고의 작품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절규라고 하는데 그거구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거 바로 그 그림. 뭉크가 뭐 그린 분인가 했더니 그거구나. 그리고 스크림이라고 하는 무슨 공포 영화에도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나오는 거 바로 생겼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더 스크림을 보기 위해서 제가 사실 오슬로를 간 거고요. 그 진품을 보러 간 겁니다. 뭉크가 그린 거고요. 단언컨대 엄습하는 공포를 이처럼 잘 표현한 그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핏빛 하늘 아래에 정체를 알 수 없는 2명의 괴한이 막 따라오고요. 괴한이 그려져 있었나 거기에? 뒤에 조그맣게 그려져 그래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다리의 난간 밖에는 정말 짙은 녹색의 늪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은
그 늪이 넘실거리고 주변도 이게 표현이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예 막 그렇죠. 이렇게 돼 막 있죠. 뭐 하늘도 아지랑이 막 있는 것처럼. 예 네. 하늘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맞아. 이렇게 돼 있고 그 와중에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동공이 완전히 사라진 눈이 동공이 없죠 그림에. 아 그러네. 예, 눈이 하얗습니다. 동공이 사라진 사람이 귀를 막으면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정말 극한 공포를 목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되겠죠. 그런 그림이 있는 것인데 물론 다른 그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냐 그러면 네. 그것은 그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 때문에 귀를 막은 것이다. 귀를 막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신이 보는 대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자연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귀를 막고 이렇게 입을 벌린 게 아니라 네. 그 스스로가 정말 뭐 너무 공포감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해석 뭐 그림은 뭐 해석이 각각이니까요. 그래서 그 뭉크 미술관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저는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미술관 들어가면서 심호흡하고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너무 불행한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 뭉크가 남겨놓은 이 공포나 고통의 흔적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심호흡을 좀 제가 청심 하나 드셔야겠네. 예,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이 사람이 그 불행한 사람이고 그림도 너무 무서운 그림이 많으니까. 아니 뭐 괜히- 유명 배우들이 예. 뭐 이거 배역에 너무 심취를 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스럽고 그러긴 하는데 거의 유명 배우의 그 감정을 그러니까 대단하신데요, 그것도?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진짜 이게 혹시나도 이 진짜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뭉크가 남겨놓은 고통의 흔적이 나를 엄습하지 않을까. 솔직히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닙니까?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기엔 오버한 것 같습니다. 물가가 비싸서 오버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심호흡을 하고 딱 갔더니 네. 사람이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줄 서서 보는 그림이 그렇겠죠. 딱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뭉크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뭉크의 비명 앞에서 딱 섰는데 그 뭉크의 그림 앞에서 뭉크란 소리가. 예. 감동이 쫙 그 몰려왔고요. 네. 정말 이 그림 안에 들어있는 이거 하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이 뭉크 자신이구나. 정말 그 비참한 인생의 자화상을 그대로 넣어놨구나. 제가 그런 정말 어떻게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진품을 보니까요. 그 진품의 아우라가 확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림 자체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다가 눈도 깔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볼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한 제가 20분 30분을 서 있었고요. 옆에 이렇게 빠져서 계속 서 있으면 욕 먹으니까 정면에서 빠져서 사진 찍으면서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공포 영화가 아니라 그 서글픈 공포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제가 많이 오래 서 있었습니다. 공포 영화는 좀 잘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거를 그럼 주로?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버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가위로 막 사람 죽이고 하는 네. 거. 그것도 좀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그 미국 영화 중에서 그 뭐였죠?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맨인가요? 오맨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 엑소시스트 같은 엑소시스트. 뭐. 엑소시스트 오맨 그것도 너무 봤고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예. 그 공포 영화는 또 잘 보시는군요. 예, 공포 영화 또 잘 원래 겁이 많으신가 해가지고 저는. 네. 겁은 많은데 공포 영화는 또 잘 봅니다. 아, 또 장르가 다른가요? 네, 장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뜨끔뜨끔할 때, 네. 으악 할 때 그때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카타르시스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뭐 장화홍련인가요? 그것도 제가 재미있게 봤던. 장화홍련은 또 그 네. 외국 사람들이 뽑는 우리나라 최고 공포 영화 이런 데 많이 꼽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뭐 스크림 시리즈도 제가 재미있게 봤는데 스크림 시리즈는 약간 공포 영화는 아니고 좀 코미디 같은 뭐 그런. 그런 면도 있죠. 예. 네, 근데 스크림이 진짜 요 뭉크의 그림에서 혹시 캐릭터를 따온 건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네. 거기서 온 것 같습니다. 많이 패러디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마돈나라고 하는 작품, 그림 보시면 알 겁니다. 마돈나라는 작품, 뱀파이어라고 하는 작품, 그다음에 Death of Mara라 그래서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 그 뭐 뭉크 최고의 명작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 거의 반나절, 어떤 분은 뭐 1시간 만에도 나가고 30분 만에도 사진 찍고 나가는데
저는 반나절 이상 봤고요. 정말 뭐라 그럴까 이 뭉크미술관이 주는 그런 감동은 정말 저는 대단했습니다. 마돈나라는 것도 있다고요? 예, 그럼 마돈나. 마돈나는 동시대에 있었던 건가요, 뭉크랑? 그 마돈나는 아니고요. 그 가수 마돈나는 아니고요. 네. 농담을 하신 거죠? 전 진심으로 한 겁니다. 마돈나는 성모 마리아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마돈나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나? 아 예, 그 마돈나는 아닙니다. 혹시 마돈나의 뭐 데뷔 시절하고 조금 겹친다거나 뭐? 그 마돈나 아닙니다. 갑자기 근데 또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지금 구별이 안 돼서. 전 진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비웃음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웃겨서 웃는 겁니다. 이건 좀 뭐 편집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저는 마돈나랑 네. 좀 헷갈렸다. 네. 마돈나랑 갑자기 마돈나가 아니라 이게 지하철 뭐지? 그게 노란 머리하고 네. 여기 점 찍은 라디오 가가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마돈나. 옛날 그 마돈나 말고 옛날에 네. 그게 바람 이렇게 그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는 좀 헷갈렸네. 마릴린 먼로. 마돈나랑 마릴린 먼로는 헷갈렸네. 마릴린 먼로는 좀 완전 안 겹치나요? 그때는 훨씬 뒤죠. 마릴린 먼로가 훨씬 뒤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조금 뭉크랑 안 겹칩니까? 예, 뭉크하고 안 겹칩니다. 뭉크는 1944년도에 이미 죽었고요. 네. 마릴린 먼로는 그 1960년대 사람이니까. 그래도 안 겹치는군요. 그래도 안 겹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나절 보고 네. 밖에 나와서도 그 여운이 정말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걸었습니다. 나와서 그 트램 안 타고 계속 정말 또 백야가 있고 하니까요. 7월이니까 백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서 정말 엄청 걸었던 그런 정말 피곤해질 때까지 걸었던 그 뭉크의 비명이 주는 뭉크의 그림이 주는 감동을 가지고 정말 엄청 걸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A형이기 때문에 감성하면 또 접니다. 또 혈액형을 또 믿으시는군요. 네. 저는 별로 믿지 않는 편이라서. 네, 혈액형을 믿습니다. B형이신가요? O형입니다. 네, O형이 이렇습니다. 꼭 믿으시는 분들은 꼭 그래요. 무슨 형이다 그러면 무슨 형이 그렇다더라. 맨날 꼭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거? A형이 특히 또 혈액형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어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에 갈 곳은 그 비겔란 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롱네르 파르켄이라고 하는 야외 공원이 있는데요. 이 야외 공원 안에 그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조각가 구스타프 비겔란과 네. 그의 제자들이 만든 212개의 조각으로 꽉 찬 정말 대단한 대형 공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인 거예요, 대체? 네, 엄청 커요? 네. 엄청 큽니다. 그래서 구스타프 바겔란을 조금 알고 가야 되는데 구스타프 바겔란은 1869년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죽었는데요. 정말 죽기 전날까지 이 공원에서 조각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I was sculptor before I was born. 우리말로 하면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조각가였다. 오호.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말 조각가로 태어나서 조각가로 죽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비겔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 너무 유명한 오기스트 로댕. 로댕한테 영감을 받았고 그 어려서부터 조각을 시작을 했고 죽을 때까지 조각을 했으니까 진정한 조각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입구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잔디밭이 장관인데 이 잔디밭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 휴식을 막 취하고 있습니다. 그 취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모습을 정말 그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조각공원 중에 그 모놀리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부터 14년 동안 3명의 석공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것인데 정말 아니구나. 정말 압권입니다. 정말 비겔란 최고의 걸작입니다. 아니 그 조각이라는 게 얼마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높이가 14m나 됩니다. 난 조각이라 그래서 왠지 이미지가 조각이면 뭔가 작은 조각을 생각했거든요. 네, 작은 조각이 아니고 높이가 14m고 270톤의 화강암 덩어리 위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강암 덩어리에 121명의 남녀가 들어 있습니다. 121명의 남녀가 어린이부터 늙은 노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121명이면 홀수네.
한 명이 그러면 짝이 없겠네요. 아 그런 건가요? 또 그렇게 또 안타깝네요. 예. 21명이고 정말 인간의 생로병사, 정말 삶의 굴레를 의미하는 엄청난 역작이고 이번에 다 찍어왔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그 공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 나오겠네요. 네, 정말 삼라만상이 생각나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뭉크의 비명 다음으로 그 오슬로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네. 그런 그 장소가 되겠고 또 조각입니다. 근데 참 좋은 게 연중 24시간 무료 개방입니다. 비싼 노르웨이에서 네, 이건 또 그 무료구나. 비싼 데서 노르웨이에서 연간 24시간 무료 개방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앵그리보이라고 하는 화난 소년이라고 하는 작은 동상이 하나 있는데 네. 이건 아주 작습니다. 이건 한 1m밖에 안 되는 작은 그 요 동상인데 네. 요 앞에도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왜 많은지 아십니까? 왜죠? 그 작은 소년의 고추를 만지려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그 고추를 예. 소년 거면은 고추. 예. 그래서 그 고추만 고추라고 색깔이 해도 변색이 될까요? 돼가지고 사람들이 왜 만지는데요? 그래서 그걸 만지면 무슨 복이 들어온다. 이거 누가 이런 소문을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고추 만지고 뭐 계속 만지다 보니까 고추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변색이 되게 반들반들하고요. 그래서 아니 그 친구도 지금 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른 동상인데 사실은 재작년도로 따지면 어른 동상인데 이게 요즘에는 이런 게 굉장히 또 민감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별이 바뀌면 난리 납니다. 그렇습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또뭐 거기만 반질반질한데 제가 다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한 사람 지나가면 사진 찍고 한 사람 만지고 지나가면 사진 찍고.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큐트 하는데 좀 귀엽지가 않고 무서웠습니다. 그 얼굴 표정이 되게 저는 무서웠는데 귀엽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 고역이더라고요. 만지셨나요? 저는 뭐 안 만졌습니다. 네. 굳이 뭐 그걸 만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안 만지고 왔는데 어쨌든 그 비겔랑 공원을 보시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요. 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도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명소입니다. 그 조각가의 일생을 한번 느껴보시고 또 조각가가 정말 단연간에 걸쳐서 만든 14년 동안에 걸쳐서 만든 그 역작을 보시는 게 큰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비겔란 공원 네. 이어서 어디로 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그 오슬로 시청사입니다. 시청이 가볼 만한 곳이에요? 네, 왜냐 그러면 네. 이 오슬로 시청사에서 바로 그 노벨 평화상 시상을 합니다. 우리 DJ께서 그렇습니다. 평화상 우리나라의 받았던. 그 자랑스러운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12월 10일에 여기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여기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시상식장이 있고 2층에는 그 뭉크 역시 또 뭉크입니다. 뭉크의 인생을 담은 그 뭉크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층짜리 빨간 벽돌이거든요. 17층짜리 그 두 개의 그 첨탑은 아니고 두 개의 건물이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죠. 되게 몽환적으로 보이고 오슬로의 진정한 그 랜드마크고요. 그러니까 뭐 시청사이면서 미술관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근데 1931년도에 착공이 되었는데 그 2차 대전 때 중단이 되었다가 1950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이것도 뭐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노벨상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만 따로? 네,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의 그 오슬로에서 시상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스웨덴에서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잠깐 이제 노벨상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좋은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그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전 재산을 가지고 상을 만들어서 인류에 기여한 사람한테 상을 줘라, 상금도 줘라 이러면서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그 알프레드 노벨의 재산, 그 재산의 94%를 가지고 이 상금을 준다라고 합니다. 유언대로 된 거죠. 그래서 1901년부터 그 노벨상이 시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수상이 시작된 건가요? 시상이 시작된 건가요? 그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네. 수상 말하다 보니까 수상과 시상이 좀 엮고 이거 검색해봐야겠다. 저 이런 거 관심 많은데 수상과 시상. 수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수상이. 네. 예, 어쨌든 1901년도부터 노벨상이 시작이 됐고 그 물리학상은
물리학상은 그 스웨덴 왕립 고등과학원에서 주고요. 거기서 네. 그 선정을 하고요. 네. 그 노벨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선정을 해서 그 상을 주고요. 화학상은 조금 전에 나왔던 스웨덴 왕립 고등과학원에서 역시 선정하고 주고, 그리고 생리의학상이 있는데 이것은 카롤린 의학 연구소에서 그 선정을 해서 상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상이 있습니다. 네. 요 경제학상도 스웨덴 고등과학원에서 그 선정을 하는데 사실 노벨의 유언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노벨의 유언에는 이 경제학상을 줘라라는 그런 말은 없는데 그럼 나중에 생긴 건가요? 예, 나중에 1969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학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벨상이 시작할 때부터 생긴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요 경제학상 관련돼서는 논쟁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노벨상으로 불러야 되는 건지, 노벨 경제학상을 노벨상의 캐티고리에 넣어야 되는 건지, 이건 아직도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노벨의 뜻에 따라서 만든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슬로 시청사를 왜 가느냐? 바로 노벨 평화상, 노벨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신 그 노벨 평화상이 그 시상식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볼 필요가 있고, 또 뭉크의 작품도 있기 때문에 가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노벨이 만든 그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쓰였잖아요. 네. 물론 건설용으로도 쓰이겠지만,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전쟁 그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에 희생됐는데, 그래서 노벨이 좀 미안하니까 죽으면서 이런 상을 만들었고, 또 더 미안하니까 이 노르웨이에서 그 평화상을 시상을 해라, 이렇게 하고 뭐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나머지 6개의 노벨상 중에서 5개는 스웨덴에서 주고 네. 왜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주는지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냥. 예, 네. 그냥 노르웨이에서 그냥 그 상을 줘라 이러고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만드신 그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쓰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였으니까 미안하니까 이런 상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수상하고 시상,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상은 주는 거고 시상은 받는 거 그냥 그 차이 아닙니까?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확실하게 제가- 막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하다 보니까 뭐 수상 시상 굉장히 그 발음도 좀 막 꼬이고요. 좀, 네. 좀 어렵습니다. 아, 근데 노벨상 궁금한 게 노벨상 시상식 할 때 네. 미리 그 수상자를 정하고 하는 거죠? 그 무슨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후보들 쫙 앉아 있고, 자 오늘 수상자는 누굽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미리 정하죠. 미리 그쵸? 정하고 하는 겁니다. 미리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 혹시 그렇습니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미리 한 9월인가 10월에 미리 정하고 네. 그리고 12월 10일에 시상식을 하는 것이죠. 네. 혹시나 그렇게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냥 하면 영화제 같이. 예, 영화제처럼 누가 네.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후보만 올려놓고 네, 누가 가장 평화로운가. 재밌잖아요. 네, 그것도 뭐 그렇습니다. 재밌나요? 네.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네, 다음 네 번째로 선정한 곳은 그 아케르수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물론 요새. 성도 있고요. 네. 성도 있고 한번 요새인데 여길 왜 가냐 그러면 오슬로 최고의 야경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에 올라가면 그 오슬로 항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청사 바로 옆에 있어요. 시청사에서 한 300m 정도 걸어가면 그 요새로 올라가는 그 입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 브라이언 네, 요새 어때요? 그 요새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항구 옆에 있어서 근접성도 좋고 1300년대에 세워진 것이고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성에 올라가면 그 오슬로 항구가 쫙 보이고 오슬로 시내가 한눈에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미학적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떠나서 여기 그 사진 포인트고요. 그 야경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참 여기도 흑역사가 있는 게 2차 대전 때는 이곳이 감옥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나치가 점령을 해서 감옥으로 여기를 만들었고요. 그 요새를 감옥으로 쓰는 경우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고요. 시옹성인가 어딘가 또 네. 있고요. 또 여기를 또 처형장으로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쓰였고, 정말 그렇게 보면은 나치라고 하는 나치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 같아요. 그렇죠. 뭐 유태인도 지금 죽이고, 뭐 나치 추종자들도 막 있고. 네, 네오나치도 있고요. 그 노르웨이 가가지고는 한 나라의 성을, 그 한 나라의 요새를
사람 죽이는 곳으로 쌓이고 감옥으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나치에 항거한 그 노르웨이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그 오슬로 시내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사진 포인트면서 야경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아케르스우스 요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새와 이 성 야경 포인트로 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새롭게 갈 곳은 그 오슬로 최대 번화가가 있는데 바로 카를 요한슨 거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한슨. 예, 조한슨도 되고 요한슨도 네. 되고. 그래서 요 카를 요한스 거리를 계속 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면 맨 끝에 있는 게 그 바로 왕국입니다. 원래 왕국은 항상 좋은 데 있잖아요. 가장 전망이 좋은 데 있는데 노르웨이 오슬로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걸어가면 있는데 그 카를 요한슨 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그 모든 관광지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슬로 대성당도 보이고요. 또 국회의사당도 보이고 또 역사박물관도 있으니까 네. 그 왕궁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대성당도 좀 보시고 또 여러 장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언덕이 나오는데 그 언덕이 바로 그 왕궁이 있습니다. 아니 올라가는데 또 언덕이 나와요? 네. 계속 길을 계속 따라서 언덕이- 올라가는데 이게 길이가 그 이렇게 1320m니까요. 1.32km 정도 되니까 짧은 건 아니고 예.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카페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어. 하는 겁니다. 근데 노르웨이 왕궁은 상당히 아담합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지어진 왕궁이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 스페인 왕궁에 대비하면 정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건데 그래도 왕궁이니까 여기 왕이 실제로 살고 계시고요. 그 노르웨이 국왕의 공식 그 저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14세기에 지어졌는데 네. 이게 또 이렇게 무너지고 뭐 전쟁에 좀 파괴가 되고 해서 1900년대 초반에 재건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수는 그 제가 못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스웨덴이 노르웨이를 지배할 때 스웨덴 왕족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은 노르웨이가 독립을 하면서 노르웨이 왕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이 안에는 그 173개의 방이 있다라고 합니다. 173개요? 예, 정말 스페인 왕궁 같은 경우에는 1000개가 넘죠 방이. 근데 어. 그거에 비하면은 되게 초라한 것 같은데 그 요 투어 내부 투어가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가 있어서 개별 투어는 안 되고 네. 가이드를 그 쫓아서 들어가서 하는 그 가이드 투어가 있고요. 또 왕궁 앞에서는 그 근위병 교대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대식을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찍어 왔고요. 유튜브에. 근이 되면은 절대 웃지 않아야 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위식 하면서 으하하하 웃으면은 네. 그러니까 근위대 뭐 이게 근위병 웃기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예. 앞에서 막 개그를 치는 거예요. 웃나 안 웃나. 네. 그건 뭐 거의 악행 아닌가요? 그거는 근데 고문이고? 결국에는 웃기기에 성공하는 그런 영상 되게 재밌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하랄드 5세라고 하는 분이 살고 계신데 네. 이 하랄드 5세가 한때는 이런 취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 경호원 몰래 나와서 경호원 없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막 활보하는 예전에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그 로마의 휴일 같이 이게 보면 이게 예. 그런 사람들은 꼭 이게 일탈이라고 해서 네. 아무도 없는 데서 막 놀아보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아니고 하랄드 5세 취미가 네. 살짝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막 활보하는데 한 번은 걸려가지고 경호실장에 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네. 전화 그랬겠죠. 폐하 그랬나요? 전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혼자 나가면은 이거 테러 당하면 어떠십니까? 왕인데 VIP인데 VVIP인데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려를 표명한 거죠. 이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이번 한 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 쇼맨십이 계신 분이었나 봐요.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엄한 목소리로 했겠죠. 제가 말은 목소리 못 들어봤겠지만 나에게는 400만 명의 노르웨이 국민이라는 이름의 근위대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요? 이런 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게 이분의 그 아버지 선왕이라고 하죠. 이분의 아버지는 그 올라프 5세라는 분인데
이 올라프 5세가 어느 날 혼자 전철을 타고 막 휘젓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뭐 왕도 보고 싶겠죠, 서민들을. 네.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영무원이 딱 보니까 이분은 왕인데 라고 하면서 전하께서는 그 우리 노르웨이의 주인이시니까 이게 구질구질하게 요금 내고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프리 패스를 드리겠습니다. 딱 제안을 했는데 그래야죠. 예, 그랬더니 또 이 왕도 이 아마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왕이기 이전에 노르웨이 국민이다. 그러니 돈을 내겠다. 이게 뭐 진짜인지 돈을 아닌지 내고 간 모르겠지만 건가? 돈을 내고 다녔다라고. 얼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돈이 많으시니까. 엄청 비싼 거면은 그래 알겠다. 그러고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이런 것이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높은 사람일수록 뭐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일수록 국민과 가까이 하고 높은 사람일수록 국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이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권력을 갖게 된다면 네.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그 저기 JJ는 그 권력을 갖게 되면은 이 방송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던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높은 위치에서도 겸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가이드 투어 135크로네 내야 되고요. 공짜 아니고요. 돈을 135크로네면은 뭐 거의 2만 원 돈 되는 네. 건데 내야 되고. 그리고 왕궁 뒤편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그 오슬로 사람들이 햇빛 좋아하는 거 알죠? 정말 그 비키니만 입고 나와서 정말요? 예 비키니만 오슬로에선 비키니를 많이 입습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햇빛 이렇게 딱 좋은 나오면 나라였다니. 그렇습니다. 비키니 입고 그냥 다 후딱 벗어 제끼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햇빛은 해변가가 아닌데요? 예 해변가가 아닌데 해변가가 아닌데도 비키니를 입습니까? 네 그것도 진정한 아주 비키니. 훌륭한 나라군요. 네 그렇습니다. 쫙쫙 흡입하는 모습 보면은 뭐 너무 좋은데 요것도 제가 다 카메라에 몰래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뭐 들이대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잠시만 몰래 담으면은 이거 범죄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얼굴 안 나오게 하면 네. 그건 우리 PD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왕궁 얘기하다가 말 많이 했네요. 네. 문구미술관보다 말을 더 많이 했네.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하고. 네, 다음, 왕궁을 보고요. 네, 다음 걸 또 소개해 그리고 주세요. 다음에 갈 곳은 그 노벨 평화센터라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센터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역대 그 수상자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엽서가 딱 있는데 저는 그 엽서를 한 벌써 5, 6m 전에서 딱 보는 순간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딱 나옵니까? 예,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엽서를 제가 뽑아서 이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것도 제가 공개를 할 거고요. 네. 근데 그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대통령이 여기에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정말 이렇게 확 몰려왔고요. 콧등이 시큰했고. 뭐 런던 가서 축구 경기장 갔는데 손흥민 그림만 걸려 있어도 사람들이 뭉클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걸려 있으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사와는 좀 다른 분위기고 2005년도에 개관을 한 그런 건물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없었고요. 200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보수공사 중이라서 외관이 좀 이렇게 공사 이렇게 하는 그 비닐로 좀 덮여 있고 철근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노르웨이 그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서 영국의 건축가 그 데이빗 아디아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계를 맡은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짜가 아니고요. 80크로네를 내야 들어갑니다. 그 어디를 들어가도 10,000원 이상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장료보다도 네. 그 노벨 평화센터에 우리의 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그 아직도 살아 계시지는 않지만 엽서에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그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서 제가 노벨 평화센터를 넣었습니다. 네, 노벨 평화센터 많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립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다음으로 갈 곳은 이 그 바이킹 대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 바이킹의 나라에 와서 바이킹의 유물을 안 보고 가는 것은 정말 허전한 일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고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바이킹의 배와 또 바이킹과 관련된 유물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특히 오슬로 인근 그 퓨오르트 지역에서 그 세 척의 배가 그 바이킹의 배가 발견이 됐는데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세베르크라고 하는 배가 있고요. 또 곡스타라고 하는 배가 있고요.
또 튜네라고 하는 요 바이킹 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튜네는 좀 상태가 많이 파손돼서 안 좋고 네. 오세베르크라고 하는 배하고 곡스타라고 하는 배는 거의 뭐 이렇게 약간 복원이 많이 돼서 전시가 돼 있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893년 4월 30일에 노르웨이를 출발해서 그 대서양을 횡단을 해가지고 5월 27일에 미국의 그 뉴펀들랜드에 무사히 도착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 바로 이용한 배가 바이킹의 배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네. 대서양을 횡단해서 노르웨이에서 미국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바이킹의 조선 기술은 역시 대단한 거였다. 네. 왜 그 바이킹이 카스피의 흑해까지 나가서 그 사람들을 약탈하고 지배하고 이런 약탈 경제를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엄청난 그 선박 제조 기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 100크로네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역시나 100크로네가 또 나오는군요. 네, 또 나옵니다. 13,200원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약간 편법인데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좀 어려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같이 뭐 이런 사람들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려야 됩니까? 조금 어려 보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나 학생이다. 그럼 뭐 현지에 계신 분들이 잘 동양 사람들이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JJ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저 30인데 네. 학생이라고 하면 믿을 수도 있어요. 예, 학생이다 진짜 그러면, 잘 모르나 보네. 예, 학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 요금을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하다가 네. 이게 또 무슨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학생이라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또 학생이라고 또 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고백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네 그 대학교를 졸업해도 학생증은 갖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학생증 지금도 지갑에 있습니다. 네. 한참 됐는데도 대학생 할인 학생증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 졸업자도 뭐 확인은 안 하더라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네. 죄송합니다. JJ의 고백이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것을 아직 졸업 안 했다고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베그드웨이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박물관이 다 몰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베를린의 박물관 섬이 있듯이 여기도 섬인데요. 약간 반도면서 섬인데 이 비그드웨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오슬로의 박물관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노르웨이 민속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콘티키 배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람 배박물관이 있고 요 바이킹 배박물관도 역시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오슬로 패스를 사게 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 예, 6만 원짜리 사면 이거 다 이용할 수 있죠. 네 군데만 봐도 4만 원입니다. 하루에 모두 다 그렇습니다. 둘러보실 분들이 브라이언처럼 한 군데 가서 반나절 계실 분들은 안 되고요. 네. 다 둘러보실 분들이 패스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려면은 이것도 반나절 이상 걸리고요. 그래서 그 박물관 좋아하시는 분은 요 비그드웨이 지역에 가서 그 박물관을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바이킹 배박물관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킹의 선박 제조 기술을 정말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네, 거길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오슬로 네. 가면서 피오르드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협곡이라고 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안 했네. 예, 제가 이 사실 오슬로는 아니죠. 이 피오르드 협곡 투어를 가려면 플롬이라는 도시에 가서 또 구두방엔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야 되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떨어진 그 기차로 가도 4시간 5시간을 가야 하는 그런 곳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르웨이에 와서 요 피오르드 여행을 언급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베를린 갔는데 그 페르가몬 뮤지엄을 안 보고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넣어봤고요. 그래서 요 노르웨이는 그 피오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 자체가 피오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오르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마치 넣었고요. 마치 아이슬란드에서 그 용암이 만든 기암괴석을 안 보고 또 블루라군을 안 보고 블루라군. 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넣은 겁니다. 노르웨이에도 수많은 그 피오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이양게르 피오르드가 있고요. 노르 피오르드가 있고요. 그리고 하르단게르 피오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세 피오르드가 있는데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긴 그 송네 피오르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송내 피오르드를 제가 간 거죠. 아 대체 이 피오르드라는 게 이 머리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네,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그 네.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이. 뭐지? 예. 피오르드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그 빙하의 침식으로 생겨난 네. 그 내륙의 만입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좁은 바다인 거죠. 더 말씀을 좁은 바다요. 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현만이 되겠는데 저는 현만이라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저 그래도 모르겠네. 네, 그래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빙하가 이 깎아 만든 그 죄송합니다. 빙하가 깎아 만든 그 U자 골짜기에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바다가 생긴 건데요. 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0만 년 전부터 쌓인 눈이 이렇게 퇴적이 됩니다. 계속 눈이 퇴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한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네네네. 빙하입니다. 예. 근데 이 얼음 덩어리가 중력의 작용으로 해서 또 이제 지질의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땅 속으로? 아니 땅 어떻게? 위에서 이렇게 계속 지역이 이렇게 저쪽에 있다가 이렇게 그죠, 점점 그죠. 왼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네.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이 빙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빙하산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그게 빙하산입니다. 네. 빙하산인데 이 계속 기온도 변화가 하면서 또 이렇게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곳에서는 빙하가 녹겠죠. 네. 근데 빙하가 녹으면서 그냥 녹는 게 아니라 땅에 붙었던 거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묻어 내리면서 녹으면서 땅을 이렇게 묻어 내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점점점 깎아서 없애는구나. 예, 빙하가 이렇게 붙었는데 그냥 빙하가 녹으면서 같이 붙었던 땅을 이렇게 긁어 내리면서 밑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U자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빙하가 있었는데 이 빙하가 점점 가지 이렇게 그 돌과 이 바위를 깎아 내리면서 움푹 파이게 되는 것이죠. U자형 협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협곡에 바닷물이 낮아지니까 바닷물이 유입이 된 것이죠. 감이 잡히나요? 네네. 살짝 좀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부터 이렇게 비탈진 경사면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뭐 땅의 바닥과 주변 산을 다리 훑으면서 내려가니까 움푹 파이게 되는데 꽤 깊겠는데요. 꽤 깊죠. 제일 깊은 데는 막 1.5km짜리도 있어요. 수심이요? 예, 수심이 엄청 깊네요. 엄청 깊습니다. 오. 그래서 그 엄청 1.5km요? 네, 그 깊이가 수심이 와. 1.5km, 막 엄청 많이 1.3km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거기에 물이 차여 있는 거죠. 바닷물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맛보면 짭니다. 바다입니다. 강이 아니에요. 바다예요. 고기들도 다 거기. 고기들도 있고요. 고기들도 따라 들어왔겠죠. 희한하네. 예, 고기들이 뭐 날라 들어오지는 않고 물로 따라 들어왔는데 네. 제가 그 송내 피오르드를 바로 간 겁니다. 무려 길이가 204km입니다. 그 내륙 안에 생긴 현만 그 바다가 구불구불 가는 그 현만이 길이가 204km인데요.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가장 깊고 긴 그 송내 피오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송내 피오르드인데 네. 그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어는 꼭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는 그냥 빠지면 그러니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네. 앞에 이렇게 바다는 갯벌이 있고 네. 가면서 점점 깊어지잖아요. 네. 거기는 그럼 바로 그냥 푹 넣으면 바로 들어가는 데가 있죠. 바로 푹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구나. 백사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물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관광지에는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약간 있어요. 살짝 경사가 없는 곳을 만들어 놓은 그렇죠. 것도 있고.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바다 같은 기존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현만에 생긴 바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못 들어갔다가 영원히 못 나올 수 있는 와, 뭐, 무섭기도 하다. 예,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일몰이 쫙 그 비칠 때는 그 바닷물의 색깔이 분홍색으로 됐다가 연분홍으로 됐다가 심지어는 약간의 보라색도 띄었다가 쫙 없어지는데 너무 가서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거를 감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송내 피오르드 최고의 코스는 뭐냐 그러면 제가 했던 곳인데요. 그 플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가 500명밖에 안 돼요. 되게 작네요. 네, 되게 작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그 유람선을 타고 그 구두방엔이라고 하는 이것도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마을이죠. 도시라기보다도. 그래서 플롬에서 구두방엔까지 가는 투어인데 요게 그 한 2시간 정도 갑니다. 2시간 천천히 움직이는 유람선 위에서 협곡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바다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보고 수많은 폭포를 보고 동물들도 보고 하면서 가는데 2시간 정도 가는데 네. 그 가격이 무려 그 990크로네. 왜?
990크로네니까 13만 원 정도 되는 건가? 예, 13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2시간에 와. 13만 원이고요. 제가 그래서 요 사진을 많이 요즘에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데 제 그 인스타 그 비싼 아이디가 사진이네요. 예, 예. 비싼 사진입니다. 브라이언 언더바 트래블 홀릭이니까 많이 친구를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친구를 맺어 네,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누르고 있죠 제가. 네, 많이 눌러서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 그 유럽에 가셔서 유럽 여성분들을 주로 많이 찍으신 것 같은 느낌이 네, 어떻게 여성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네. 여성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잘 안 찍게 되고 여성분들을 많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먼 위치에서 가까이는 못 찍고요. 네네. 수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플롬에서 구드방행까지 가는 요 피오르드 투어를 꼭 빠뜨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그 플롬 바로 옆에 지척의 거리는 아니지만 차로 한 15분 정도 가면 그 아울랜드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시면 그 뭐 이렇게 얕은 호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 호수에서 약간 이 뭐 수영을 하셔도 되고, 현지인들은 수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추워서 들어간 지 5분 만에 나왔는데 네. 그 작은 그 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연못 같은 데서, 연못보다는 컸고 거기서 수영을 즐기는데, 거기서 수영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말 이 피오르드 요 투어는 제 정말 인생,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했던 수많은 도시를 통틀어서 그 톱 11에 진짜요? 예, 톱 10은 아니고 톱 11에 제가 그럼 넣은 11등이라는 말씀이시구나. 뭐 톱 10은 아니고 톱 하여간, 11. 예, 그렇게 톱 11이면 대단한 거죠. 그쵸, 제가 그쵸. 362개 도시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 톱 11 들어갔으니까 네. 꼭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랜드에서 하루 묵으시고 플롬까지 가셔서 플롬에서 그 배를 타고 구드바인까지 가는 그런 루트를 저는 강추를 드립니다. 네. 네. 노르웨이하면 피오르드 여행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은 문화를 담기 때문에 음식을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게 맞고, 그 몇 가지만, 많이는 소개를 못 드리고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노르웨이 하면 연어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맞네. 대부분의 연어가 그 노르웨이에서 들어온 겁니다. 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르웨이는 세계 제2의 해산물 수출국이고요. 2위예요? 예, 2위입니다. 1위가 혹시 어디? 1위는 저는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니까. 예,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 1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예, 2위 해산물 수출국이고요. 아닌가, 수입국인가 중국은 워낙 많이 먹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수출국이면서 수입국이 아닌가 또 싶고요. 이제 찾아보시겠다. 네, 이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상품 없습니다. 네, 이건 상품이 없습니다. 쉽기 때문에. 연어와 대구가 특히 유명하고, 그 빵 위에 훈제 그 연어와 각종 채소를 얹어 먹는 연어 샌드위치인데, 요거는 그 샌드위치인데 오픈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오픈 샌드위치 뭐냐 그러면 샌드위치가 빵과 빵 사이에 뭘 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한 면만 있는 거예요. 에이, 위에 그게 덮는 뭐야? 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픈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 샌드위치가 아닌가요? 그거 북유럽에서는 빵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나요? 북유럽에서는 아주 보편적인데, 그래서 덮는 게 없어서 오픈 샌드위치다. 이렇게 먹어, 들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한쪽 면만. 약간 불편합니다. 이렇게 먹는데 흘리겠다 막. 네, 흘릴 수도 있죠. 이 연어 오픈 샌드위치를 드시면 좋고, 연어 오픈 샌드위치는 뭐 어떤 가게를 가도 다 있으니까. 그 연어는 맞아, 빵에다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습니다. 그 야채랑 얹어서 먹으면 너무 좋고, 네.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무슨 머스터드도 좀 뿌리고 뭐 여러 가지 드레싱을 해서 먹는데, 그 색깔적으로도 굉장히 미학적으로 보였고요. 어떻게 노르웨이 현지에서 먹는 연어는 확실히 다른가요? 다르죠. 그 싱싱한 육질이 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냉동으로 들여와서 그런지 약간 저는 푸석푸석한, 거의 맨날 뷔페에서 먹거든요. 네, 약간 푸석푸석한 감이 있는데, 네. 여기 노르웨이에서 먹었던 그 연어는 정말 대단한 맛이었습니다. 사르르르 예, 사르르 녹습니다. 먹고 싶다. 네. 연어 샌드위치. 네. 그리고 하나 더 또 있다면. 하나는 그 네. 피스커 주페라고 해서 그 우리말로 하면 그 생선 수프입니다. 근데 약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짠 느낌. 맛있게 짜다. 짠맛인데 맛있게 짠 느낌, 그런 느낌이고, 짜다는 게 뭐 찌개 짠맛도 있고 뭐 간장 전혀 같은 짠맛도 있고 전혀 조미료가 안 들어간 소금의 짠맛. 소금의 느낌. 예, 소금의 느낌입니다. 소금의 짠맛. 하나님이 주신 조미료가 되겠죠. 소금의 짠맛인데, 연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대구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가게마다 레시피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크림 색깔, 약간 크림을 넣는데요. 크림 색깔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밍밍한 그런 색깔인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 이게 3만 원입니다.
수프라고 하셨잖아요. 예, 수비 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수비. 수프가 3 예,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피타이저 정도 되는 그 수프가 3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시켜 먹고 나면 아. 좀 약간 뒤통수가 좀 따가워요. 다른 사람 다 줄 서 있는데 요거 하나 시켜 먹고 나오니까 다른 거를 시키게 되면 7, 8만 원이 그냥 나오는 진짜 비싸다. 이거 것이죠. 진짜 이거 여기서 제대로 와닿네요. 네. 수프가 3만 원. 예, 수프가 3만 원입니다. 그래도 뭐 싸니까 제가 많이 먹었고요. 수프 자체를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음식 주기 전에 나와서 다 먹지. 따라오는 거죠. 야, 네. 그래서 한국인의 입맛에 정말 맞는 그런 음식이었고요. 그 빵을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피스커 숲. 우리 뭐 영어로 하면 피시 숲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노르웨이 말로 하면 피스커 주페라고 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한 가격이지만 먹을거리 그래도 궁금하니까 또 알려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편에서 나왔던 그 양 머리를 통째로 삶아 먹는 거 스피드라고 기억나시죠? 네. 근데 여기는 그 스피드라고 하지 않고 그 스말라 호베라고 합니다. 스말라 호베인데 똑같은 건데요? 예, 같습니다. 양의 머리를 통째로 삶아서 먹는 건데 저는 아이슬란드에서 이미 맛을 봤고요. 네. 좀 차이점이 있다면 아이슬란드는 그냥 양의 그냥 온전한 통머리고 예. 노르웨이는 그걸 반을 더 잔인한가요? 그 반을 썰어서 와, 이거 어떤 게 더 나은가? 반을 썰어서 한 면만 나온다. 아이슬란드는 통으로 나오고. 아니, 통째로 먹을 때도 어차피 갈라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뭐 이쪽으로 먹다가 돌려서 이쪽 파먹고 이쪽 파먹고 하는 건데. 파먹는다는 말 자체가 벌써부터 저는 못 먹겠습니다. 네, 그럼 눈도 파먹고 이렇게 파먹는 볼살도 파먹고 귓살도 파먹고 다 파먹는 거죠. 그 면도가 된 양의 얼굴을 면도가 된 털은 다 난 싫다, 뽑았으니까. 난 싫다. 예. 그래서 이 양의 머리를 그 소금에 푹 절였다가 이걸 훈제를 합니다. 훈제를 해서 보존을 위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려서 보관하는 거죠. 말려서 예. 이렇게 잘 말려서 보관을 하다가 손님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삶아서 다시 삶아가지고 그게 노골노골해지면 그걸 그릴에 구워 먹거나 이렇게 그냥 삶은 채로 뜯어 먹는 것이죠. 좀 양이 불쌍합니다. 야,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은 잔인해요. 예, 잔인한 것 같습니다. 뭐 내장 구워 먹지, 네. 뭐 무쳐서 먹고, 뭐 그 게장 보면은 뭐 밥 비벼가지고 먹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요. 네, 잔인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좀 근데 반성하면서 인간은 살아야 됩니다. 맛있어요, 근데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쫄깃쫄깃하고 맛은 좋고. 네, 솔직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요것도 제가 사진으로 제공을 하겠고요. 이거 사진으로요? 예, 요거 좀 굉장히 한 장밖에 못 찍었는데. 이거 사진으로 이게 봐도 좀 괜찮은 겁니까? 뭐 좀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찌개에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음식이니까요. 음식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긴 하네. 네. 어차피 다 먹는 거기서는 아무렇지 않은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뭐 국민 음식 같은 건가요? 예, 국민 음식 다 같은 먹는? 예,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스비네 리베라고 하는 건데 발음이 예쁘죠? 스비네 리베. 예. 돼지고기 등심을 크게 자른 후에 그 아주 크게 자릅니다. 넓적다리 뭐 이런 식으로 하몬같이 크게 자르고 등도 자르고 해서 등심이 등에만 있는 건가요? 그래서 등심인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가 등심이 등에 있는 고기입니까? 네.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심은 안에 있어서 안심인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등심은 등에 있어서 안심. 등심이 아닌 것 등에 같은데? 있어서 맞나? 등살만 등심인 건지 아니면 등심이 이렇게 다리에도 있고 목에도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제 엄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등심을 크게 잘라서 오븐에 굽거나 아니면 숯불 바베큐를 해서 먹는 건데요. 그 역시 뭐 바베큐 하면은 바이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잡아서 먹어 바이킹의 음식이죠. 그래서 요 스비네 리베를 드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콜보르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요게 그 식초에 절인 청어. 청어는 아시죠? 청어. 이 북유럽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청어. 많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청어 요리 우리가 맛봤고요. 네. 식초에 절인 청어하고 고기가 들어간 경단 이렇게 볼로 만든 거 그리고 치즈랑 같이 나오는 그 콜보르라고 하는 이것도 국민 음식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 노르웨이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북유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 음식이니까 콜보르를 드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음식은 한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바이킹 이미지하면 고기 같은 거 뜰 때도 이따만 만화에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뜯을 것 같아요. 으아 그러면서 뭐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비싸서 그렇게 크게 못 먹겠네. 네. 자 그럼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네. 맥주 얘기를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맥주 코너가 왔습니다. 먹을 이제 거 우리 얘기하면 갑자기 생각나네. 방송의 말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브라이언의 맥주 랭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주 어떤 거 드셔보셨어요? 네, 노르웨이에도 수많은 맥주가 있습니다. 비싸서 탈이지만 근데 이상할이 많지. 대부분 그 라거 계열이 있는 거예요. 라거인데 근데 제가 그 플롬에서 구두방엔까지 가면서 그 정말 뭐라 그럴까 몽환적인 풍경을 즐기다가
밥을 먹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풍경이 아름다우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뇌에서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에 빠지면 하나의 감각을 잊어요.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공복감과 갈증이 몰려와서 그 앞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 네. 마트라기보다도 식당 겸 그런 편의점이죠. 그런 데 딱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프리덴 룬트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프라이덴 룬트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펠링상으로 따지면 FRYDENLUNT입니다. 근데 저는 뭐 프리덴 룬트라고 그냥 발음을 했습니다. 이 프리덴 룬트가 있는데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네. 저는 거기서 페일에일 파테일이라고 써 있는데 물어봤더니 파테일이 페일에일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페일에일 계열의 프라이 룬트를 마셨는데 네. 정말 풍경이 맛을 만든 것인지 정말 맛이 좋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피오르드 협곡을 바라보면서 현만을 바라보면서 그 마신 맥주가 정말 몽환적이었고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풍경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맥주 맛이 말이죠. 네. 아니 그럼 맥주가 아까 비싸다고 하셨는데 네. 대략 얼마? 12,000원 한 캔에 12,000원 주고 제가 샀습니다. 한 캔에 맥주마저도 비싸요. 네, 한 캔에 12,000원을 하니까 뭐 거의 패닉에 빠졌지만 네. 뭐 워낙 구두방엔에 도착을 해서 몽환적인 풍경이 좋다 보니까 쭉 마셨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던 프리덴 룬트 맥주였습니다. 좋습니다. 예. 프리덴 론트 노르웨이에서 맛본 맥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이언 정의 맥주 랭킹. 프리덴 론트의 맥주는 랭킹 몇입니까? 네, 저는 이곳을 67위로 하겠습니다. 67위. 네. 엑셀에다가 입력을 해놓으셨나요? 예, 해놨습니다. 겹치는 거 없습니다. 67위면은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입니다. 100위권 안에 드는 중상위권 것은 이상. 제 맥주 랭킹에서 100위권 안에 드는 것은 전부 다 명품 맥주이고요. 네. 67위의 감동을 느꼈던 이 프라이덴 룬트 맥주가 되겠습니다. 가끔 좋은 말 다 해놓고서 랭킹은 337입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가끔 뭐 네. 동남아 맥주들 그런 순위를 매겼었죠. 역시 유럽 맥주가 좋긴 좋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랭킹 네. 67위 네. 인정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지는 순서는 네. 너만 몰랐던 노르웨이 네.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퀴즈를 냈었죠. 바로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노르웨이가 유럽 연합의 EU의 회원국이 아닌지. 이유가 아닌 이유.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이유가 아닌 이유. 갑자기 그런 생각나네. 예, 제가 이유가 형광등입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왜 EU 회원국이 박민경인가요? 아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원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 국가 특히 터키 같은 경우에는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정말 몇십 년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발 가입 좀 해달라. 혜택이 많잖아요. 예, 혜택이 많죠. 유럽 회원국의 지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엄청난 구애에도 불구하고 EU 집행부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르웨이는 독고다이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어업 문제입니다. 어업 문제. 네. 노르웨이는 북해산 유전이 터지기 전까지는 고기를 잡아서 특히 연어, 청어, 뭐 멸종 위기종인 뭐 철갑상어 이런 거를 잡아서 팔아서 연명을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 중에서도 국제수산법이 있는데요. 이 국제수산법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고기를 잡아야 되는 나라에서 고기를 못 잡는 거죠. 네. 그래서 노르웨이가 만약에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EU 환경법과 EU 자연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기를 못 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 줄어들게 2만 돼. 톤을 잡아야 되는데 유럽에서 우리는 5천 톤밖에 못 잡는다 그러면 뭐 경제가 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노르웨이의 이웃인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하고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스웨덴 하면 볼보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그쵸, 브랜드가 그쵸. 있습니다. 볼보가 있고요. 그리고 덴마크도 레고가 있고요. 칼스버거 맥주가 있고요. 덴마크 레고. 그리고 예.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선박 회사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망했지만 핀란드는 노키아가 있었죠. 노키아, 예.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 있는 나라인데 노르웨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연어. 그죠? 연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구만, 이게. 예, 연어밖에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는 100% 수입을 해요. 그래서 비쌀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업에 올인한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게 전 인구의 10% 이상이 어업에 종사를 해요. 10명 중에 한 명은 어업에 종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업을 종사하는데 EU에 가입을 하면 이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치인들이 함부로 유럽을 이렇게 EU에 유럽연합에 가입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또 배당금을 내야 돼요. 아, 돈 내야 돼요? 회비를 내야 되죠, 당연히. 네. 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 회비가 뭐 그리스 같이 망한 나라, 포르투갈 같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노르웨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뭐 난민 문제까지 개입을 해야 되고 그리스 같이 이렇게 망한 나라에다가도 우리 배당금을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노르웨이 국민의 67%가 EU 가입을 반대하는 겁니다. 아, 국민이 또 싫어하는구나. 국민이 싫어하는 그리고 겁니다. 또 완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완전 말을 민주주의 나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 아니 국민의 한 7명이 그 10명 중에 7명이 가입을 반대하는데 가입을 못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또 뭐냐 그러면 역시 북해산 유전입니다. 북해산 유전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독고다이로 가도 된다. 우리 먹고 우리 그냥 자립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북해 유전하고 그 노르웨이가 EU에 가입하느냐 마느냐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북해 유전에서 돈을 엄청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굳이 EU 너희한테 도움 뭐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독고다이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전 같은 게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설인데 네. 이 북해산 유전도 어떻게 보면은 뭐 30년 40년 후에는 다 고갈이 되겠죠. 다 유한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한이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북해산 유전이 다 그 고갈이 되더라도 네. EU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계속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아, 거기가 또 남아 있으니까. 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양수겹장인가요? 이런 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북해 유전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서 독고다이로 살 수 있다. 또 북해 유전이 고갈이 돼도 우리는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업을 해갖고 또 가공해서 어업을 해서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다 노리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근데 뭐 노르웨이 국민이 싫어한다니까. 완전 민주주의. 예. 싫어한다니까 뭐 3분의 2 정도가 싫어한다니까 어떻게 가입하겠습니까? 국민이 최고다. 예. 그렇네요. 이런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복잡한 또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유 가입한다고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네요. 또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예, 그 국가의 상황에 네. 맞게끔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네. 이 오슬로는요. 네. 어떤 사람에게 권하는 도시인가요? 네, 정말 우리 팟캐스트만의 특징이고 우리 그 브라이언 정의 세계 도시 여행 이도저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도시 힐링의 개념입니다. 이 순서가 되면은 더 집중하게 됩니다. 네, 더 예. 집중을 하게 되고 제가 더 흥분을 하죠. 네. 그래서 도시 힐링을 이야기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예. 오슬로는 그 뭉크라고 하는 예술가의 슬픔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뭉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도시를 구성하는 이런 모든 소품들이 건물이면 건물, 심지어는 배면 배, 사람이면 사람들이 이런 불행한 화가의, 불행한 예술가의 인생을 위안해 주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불행을 도시 전체가 위안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슬로는 정말 현재의 모습에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권합니다. 현재의 불행에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안 될까 하면서 낙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오슬로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 불행은 한때이고 불행은 한순간이고 그 치유하려는 인간의 노력의 위대함은 정말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해 줄 것 같습니다. 또 천천히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자기 모습에 낙담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오슬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백야 속에서 끝없이 걸으면서 사색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오슬로를 권합니다. 백야 속에서 계속 걸으면서 사색하는 중에 그 아이디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고요.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 오슬로를 저는 권합니다. 저도 뭐 언젠가 낙담을 하는 편이 아닌데 낙담을 하게 된다면 네, 위안받으러 한번 오슬로를 가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스트레스를 뭐 많이 받는 편이 아니라서 네.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낙담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볼까요? 예, 인사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언정의 세계 도시 여행 이도 저도. 네. 야, 딱 2시간이에요. 정말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지금 우리 오늘 저 PD님이 지금 오늘 엄청난 이 장비 오늘 우리 신기원을 이뤘죠. 저런 장비를 근데 진짜 갖고 오셔서 진짜 배고파가지고 이게 당이 딸린다는 말을 못 느꼈었는데 오늘 약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이젠 시간 되시나요? 시간 이 방송 시간 예, 괜찮습니다. PD님이랑 해서 우리 셋이서 예. 우리가 그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좋습니다. 밥을 먹는 그런 시간을 진짜 갖고 오늘 뭐 같이 먹은 게 없어가지고 같이 아침부터 나와 있어가지고 밥 먹고 가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PD님도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밥을 먹고.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PD님이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는데 또 먹을 때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만 드시면 제가 반 먹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노르웨이요. 네. 노르웨이 또 제가 맨날 어디 나라 얘기할 때마다 축구 얘기하잖아요. 네. 노르웨이가 이번에 지금 엄청난 신성이 한 명 떴어요. 아, 그런가요? 누구죠? 홀란드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만 19살인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모든 팀들이 다 눈독을 들여요. 황희찬 선수가 지금 네. 그 오스트리아에서 뛰는데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진 팀에 있는 19살 애가 네. 19살 애가 뭐지? 7경기 막 10골 넣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노르웨이 출신인가요? 노르웨이 선수예요. 아, 노르웨이 선수인데 지금 막 정말 챔피언스 리그도 처음 나간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럽 그 최고의 잘하는 팀들 다 모이는 거거든요. 한 경기에서 지금 3골 넣고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네. 그 지금 맨유 감독이 솔샤르라고 노르웨이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맨유 레전드. 네, 그렇습니다. 영입한다고 막 제가 왜 축구 얘기를 안 할까? 그리고 노르웨이는 어떤 축구로 이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축구 얘기하니까 벌써 이렇게 뭐 얘기가 막 근데 술술 나오네요. 사실 이 두 선수 빼고는 할 말이 많이 없는 게 예전에 뭐 리세라는 선수도 있었는데 그 월드컵에 나가지 좀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됐어요. 네. 90년대 나가고 지금까지 아마 2000년대에서 한 번도 월드컵에 못 나간 걸로. 그런가요? 약팀까지는 아닌데 언제 한번 타져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덴마크나 네. 그 스웨덴이 워낙 그 축구를 또 잘하잖아요. 덴마크 스웨덴이 좀 더 세죠. 스웨덴은 월드컵에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덴마크도 단골이고 네. 노르웨이가 요즘에 약간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예, 이웃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노르웨이가 좀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집에 나갈 때도 그냥 지금도 약간 치이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배를 그렇게 당했는데도 축구도 좀 밀리는 것 같고요. 물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가가 전 정말 저는 이 북유럽을 이제 심리적으로는 가고 싶은데 그 경제적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어요. 부자 여행이 부자 여행. 지금 뭐 먹으면 6만 원, 먹으면 7만 원, 뭐 두 가지 먹으면 8만 원도 나오고 뭐 타고 다니면 2만 원 되고 무슨 그 휘오르드 그 여행하면은 뭐 무슨 13만 원 나오고 하니까 돈 너무 썼고요. 그 정말 그 물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다. 아까 비키니가 너무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아니 물가가 없는데 비키니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 비키니가 싼가요? 재료비가 안 들어가지고. 그런가? 그 비키니가 더 싼가? 그래서 거기 거기 뭐 왕궁 뒤에는 그나마 옷을 입는데 좀 약간 벗고 다녀요? 민망한 연출도 진짜 확실히 많이. 춥진 않구나. 여름에는 안 춥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한테 민망한 거지 걔네들한테는 안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동산 같은 햇빛 잘 드는 동산에는 그냥 남녀가 다 벗고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다 벗고 거기가 누드비치가 아닌데 다 훌러덩 벗고 이렇게 흡입을 하는데. 누드비치도 아닌데요? 네. 근데 뭐 쳐다보는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은 워낙 뭐 자연스럽게 뭐 걸어가는데 이렇게 동양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지. 야, 우리만 들을수록 좋은 나라네. 네,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니 아까 좀 오해 사실 만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비키니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범죄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뭐 도철에서 찍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거 찍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걸 찍은 사람들이 그 겁니다. 풍경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아, 네. 댓글 달릴까봐 네. 또 욕 먹을까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무리 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노르웨이 그 참 이 오슬로 정말 좋았고요. 오늘 촬영을 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자, 박수를 치면서 와 밥 먹으러 네, 가요.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물가 저렴한 네, 맛있는 걸로. 좋습니다.